오늘 이 시간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토요 스페셜 코너인 최동석 칼럼의 6월, 7월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과반수가 가입된 단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 태도는 법률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이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과 연봉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들의 뜻을 피지배층에게 강제하는 관행은 조선시대부터 일본 강점기를 거쳐 다시 독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개명한 시대에도 이런 옳지 못한 관행을 우리 사회는 전혀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하는 행태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독재적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대한 국가적인 사안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억압하거나 협박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대강 사업처럼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성과연봉제는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을 파헤치는 토건업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갔지만 자연 생태계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힐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을 일으키고 활력을 잃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과연봉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째, 성과를 개별적으로 상대평가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성과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성과 평가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시간 되는 대로 보상 차별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봉투에 풀칠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노동이라면 몰라도 혼자서 따로 떨어져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사람은 조직 문화를 해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피의 대상입니다. 누구나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상하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 좌우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학문적으로도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날 현대 경영학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니라 팀의 성과 또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GE라고 불리는 General Electric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19세기 말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직원들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했습니다. 서로 경쟁시켜서 동기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성과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과가 낮은 직원들 중에서 최하위 10%를 퇴출시켰습니다. 잭 웰치는 1980년대부터
그런 규칙을 철저히 지켜오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지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성과를 높이는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미국은 돈 놓고 돈 먹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20세기 말에 IT 버블이 크게 일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후유증을 극복할 즈음인 2007년 또다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당근과 채찍을 숭배하던 월스트리트가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돈 놓고 돈 먹는 풍토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이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근본적인 변화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잭 웰치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몰상식한 성과평가 방법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성과 연봉제와 같은 평가 방법을 써보니까 직원들에게 높은 성과를 내게 하려는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과 평가 방법이 하위 10%의 해고자를 찾아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협력의 정신은 사라지고 직원들 서로가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개념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주 크게 반성한 것이죠. 어떻게 바꾸었느냐? 모든 직원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서로 그 아이디어를 더욱 쓸모있게끔 피드백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평가의 목표가 이렇게 초보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더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피드백들을 모은 자료가 생겨났습니다. 이 자료가 곧 직원들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런 평가 제도는 서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성과 평가의 본질에 부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자 상명하복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위 10% 해고자를 골라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하려는 마음가짐이 늘어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성과평가 제도가 바뀌자 견고했던 계급적인 수직 구조가 상당 수준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도 그래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직원이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관리자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았습니다. 관리자란 팀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영감을 부여하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지인은 벌써 몇 년째 이런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지희처럼 따라하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지희에게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서도 바꾼 시스템이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적용하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골든 타임이니 뭐니 하면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경영자와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에게 호소합니다. 성과 연봉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강제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성과 연봉제가 생산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보면 평가를 객관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평가 지표를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교사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타당성이고 둘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두 조건은 모든 학문적 평가나 정책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입니다. 이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이론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타당성부터 봅시다.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목표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현 정부는 창조 경제를 중시하니까 창의성을 교육의 목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의 보편적 목표는 누가 뭐래도 인격의 도야입니다. 결국 창의성과 인성이 교육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효과를 과연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의성만 하더라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들의 인성 발달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설사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의 교육 활동에 의해서만 변화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사들의 교육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가? 공개 수업을 몇 회 했는가? 어려운 학년을 담임했는가? 직무 연수를 몇 시간 이수했는가? 보직을 맡아서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는가? 등등. 이런 지표들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지만 다들 비슷한 종류입니다. 아무튼 이 수치화된 지표들을 합산해서 S급, A급, B급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교사들을 분류합니다. 연봉을 S급과 B급 사이에 최대 200~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정말 성숙한 인격의 선생님들은 이런 몰상식한 평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발달에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연봉에서 얼마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암묵적인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교사들은 학생들을 똑같은 경쟁 환경에 내멉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폭력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은 수업 시간, 더 많은 행정 업무, 더 많은 직무 연수, 이러한 평가 지표들이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요? 교사들을 닥달해서 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서열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평가 지표들이 교육의 본질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학생들에게 서로 경쟁시키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영미식 교육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경쟁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몇몇 나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계급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쟁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석차도 매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나옵니다. 그 시험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진정한 성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인격이 성장하면서 학습에 부진한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약자를 돕고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가르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아닐까요? 교육계는 지금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로 보상을 차별화합니다. 평가의 타당성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평판으로 교사를 평가합니다. 일종의 암묵적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평판을 중시합니다. 평판이 나쁘면 학부모들은 그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사실상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평가제도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신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이란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가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행정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 평가 지표였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교육의 비본질적인 내용을 점수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교사가 더 많은 시간 행정 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수업을 등한히 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평범한 교사가 A급 교사였다고 칩시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교장의 명에 따라 홍길동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A급 교사에서 S급 교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본인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의도에 상관없이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가 바뀐다면 그런 평가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는 타당성도 없지만 신뢰성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 환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이 처참한 상태로 망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평가 방식으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면 할수록 교육계는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고체계는 더욱 삐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도 국가 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문화가 각각 뜯어먹기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인데 성과 연봉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심리적 안정감,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 동료들과의 신뢰관계, 이런 진정한 성과는 성과 연봉제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성과 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훌륭한 여러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멍청한 제도를 현 정부가 강제하려는 의도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의 인사부서 이름을 미국식으로 HR로 바꾸었습니다. 휴먼 리소스를 줄인 말입니다. 요즘은 휴먼 리소스가 있어 보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국식 경영학의 출발이었습니다. 성과라는 말은 영어의 performance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성과는 이루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97년 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IMF를 통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전파했습니다. 돈이라는 결과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성과라는 말을 이때부터 계속 쓰니까 성과란 곧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무제표의 맨 아래 칸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과라는 말을 bottom line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회사원들 중에는 성과를 넘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가 곧 성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육계에서 예전부터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수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죠. 수행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교육계는 수행 능력, 수행 평가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퍼포먼스, 수행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본시 계량화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배움에 대한 열정, 상호간의 배려와 협력과 신뢰관계, 공부하거나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보람, 그리고 학교나 조직 내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것이 수행이고 곧 성과입니다. 이렇게 수행이나 성과는 본시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리적 현상들이 더 본질적인 성과입니다. 이런 건강한 심리적 바탕이 없으면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실현할 수 없고 기업은 원하는 수준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치로 환원한 성과 연봉제야말로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 연봉제를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친재벌, 친부자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층과 노동자들이 새누리당의 정책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성과 연봉제입니다.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성과 평가라는 잣대로 찍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고는 노동법에 따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성과 연봉제와 연계해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5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보석 같은 성과 연봉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교사들에게 처음 실시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교육부 장관이 공식 명칭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적자원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을 자원으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새누리당 세력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이 나타나 적군과 싸웠던 우리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였습니다. 서민들이 너도 나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절제했습니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그 생채기는 아주 컸습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지배 전략으로 활용되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읽었다지 않습니까? 유럽식 모델이 미국식 모델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는 인간과 조직에 관한 훌륭한 철학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자본의 논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죠. 쪽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인간과 조직을 바라보는 철학적 사유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른 유럽의 지성인들은 인간은 단순한 경제적 동물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만 그 역할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역할의 불평등성과 인간 존엄의 평등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수당이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적 역할의 불평등성과 인간 존엄의 평등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나라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독일은 패전 후, 그러니까 1950년 전후를 보면 전 국민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국가들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 존엄의 평등성을 실현하려고 애썼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과 연봉제와 같은 무자비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굶주림 속에서도 핵심 이슈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를 세웠고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은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지만 유럽의 지성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깊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후 30여 년간의 독재 정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성과 연봉제라는 독버섯이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경쟁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면 우리 사회가 억압과 착취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인간을 단순한 수치로 환산해서 쥐어짜는 제도입니다.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불합리성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창의성이 사라진 무덤 같은 적막한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 사회의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적막한 사회지요.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한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 서로 나누어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습하는 사회는 적막해집니다. 어떤 역동성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바로 이런 사회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재벌들의 불법적인 세습 관행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재벌과 자식들을 보십시오. 회사원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현대판 매간매직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보십시오. 관피와의 낙하산 인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세계는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라가 온통 썩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불법과 부패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과 연봉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의 힘은 저항 정신에서 나옵니다. 역동적인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대하여 분연히 봉기해야 합니다. 성과 연봉제의 강력하게 구조를 공고히 하는 성과 연봉제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항의 정신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미리 작성한 메모지를 읽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걸 받아 적습니다. 일방적인 지배와 통제, 명령과 지시만 존재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떠들면 주변 사람들은 수첩을 꺼내 받아 적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만이 지위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반도에서 토론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왜 어처구니 없는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굽신거리는 걸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왜곡된 공맹 사상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지배자의 입맛에 맞게 공맹 사상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럽에서 예수의 사상을 지배자의 이념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중세의 암흑시대로 빠져든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노 안연편에서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맹사상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임금이 임금다울 때 비로소 신하다운 신하들이 함께 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비가 아비다워야 아들이 아들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공자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임금들과 대화했지만 임금 같지 않은 놈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조건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역할이 큰 사람이 똑바로 해야 비로소 역할이 작은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봅시다. 윗사람이 과연 윗사람답습니까? 명령과 통제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아첨하는 자들만 득실거립니다. 이런 조직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멍청합니다.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이 앉아서 의전만 받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외교와 국방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 멍청한 인간들을 갈아치우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공자의 언명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공자도 예수만큼이나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덕목이 조선시대에 와서 엉뚱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임금이 멍청해도 신하들이 임금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아비가 또라이 짓을 해도 자식들이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효의 개념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민중은 기득권층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충성과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각인시켜 왔습니다. 계급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온갖 부조리와 심각한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매갈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효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효를 모르는 그들을 불쌍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보다 더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게 일하면서 부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도대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만들었을까요? 유럽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문해혁명, 종교혁명,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씩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혁명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인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한두 명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대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항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폭발시켰습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는 지배층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유럽은 동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문명이 유럽 문명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9세기 청나라가 쇠퇴하면서 문명의 무게중심이 서양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항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되고 응축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의 문외한이지만 이 문제를 캐보고 싶었습니다. 독일 기업의 인사조직과 독일 산업을 연구하는 경영학도로서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오로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도록 강요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벗어난 개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오직 집단을 위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서양은 개인이 없는 집단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집단이 없는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어떻게 차지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집단이 중시되었습니다. 동서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혁명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서양은 개인의 자기 실현이 곧 집단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양은 집단의 위계 질서를 벗어나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현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우두머리와 그 지배층에게만 자기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출세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일본인들은 개화기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언어 중에서도 individual과 society라는 개념을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개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 정신은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획일적인 교과서로 가르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하느냐에 따라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합니다. 학생들을 계급화하고 차별화하여 서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개인이란 오직 집단 속에 적응해가는 동질적 요소로 파악합니다. 교육 방법도 획일화되고 내용도 동질적입니다. 모든 학생이 EBS 교재를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서 삼경을 외워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마저 집단 내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강요합니다.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없고 집단 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로서만 개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위계 질서를 깨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집단 내에서 출세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개인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없으면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요소로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개인이 되어야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없고 집단만 있는 사회는 유령과 같은 사회입니다. 청와대는 하나의 집단이자 단위 조직입니다. 기자들이 가끔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채 그냥 개념적인 실체인 청와대가 말했다는 것은 청와대라는 유령이 말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브리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조직을 유령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기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라는 유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령과 같은 집단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어떤 집단을 마치 개인처럼 의인화함으로써 그 집단 내의 개인의 존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으로 거듭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행위 주체가 없는 어떤 집단이라는 유령과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령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령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이 아닌 개인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령을 말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불합리한 것에 대해 저항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려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됩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불합리한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저항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대해야만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폭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합법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저항할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과 연봉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성과 연봉제에 맞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신적 폭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옥죄는지 그 현상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논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른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는 콩밭을 맸습니다. 가을에는 밭에서 추수를 도와야 했고 겨울에는 여물로 쇠죽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해도 하루 3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장군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판검사도 화가도 선생님도 되는 꿈을 누구나 꾸었습니다. 장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큰 공장도 세웠습니다. 높은 빌딩도 지었습니다. 자동차도 한 집에 한 대씩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올림픽도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해외여행도 늘어났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것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쭐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가요? 장군, 대통령, 과학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은 더 초라해졌을까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유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원론의 기초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효용이 증가한다고, 즉 잘 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살펴봅시다. 전쟁 후에는 그들도 모두 가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풍요롭게 되었다는 말은 삶의 효용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과거보다 더 넓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타고난 성격, 취향, 재능, 욕구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업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교육인데도 대학을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염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렇게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사태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여 돈이 많이 벌리면, 재산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오로지 골프 치는 것밖에 없고 룸사롱에 가서 돈 자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결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신적 태도입니다. 인간을 한낱 경제 성장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경제를 성장시키면 경제 성장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사무사하게 스멀스멀 우리의 머리를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민 개개인이 시장 경제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책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세뇌시킵니다. 이런 조잡하고 사악한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유럽의 근대 문명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심리혁명이 개인의 발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독자적인 문명을 건설하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데카르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명제를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칼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데 환상에 빠져 칼럼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악마가 나타나서 그가 장난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칼럼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하는 나의 정신만큼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 세계가 모두 사라지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정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는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독립적인 나 자신의 존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존재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아니라 이 세계를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합니다. 17세기에 일어난 데카르트의 사유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유럽의 학문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권력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전쟁의 자원이나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한 유럽인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율적이고 보다 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개인이라는 존재가 절대화되었습니다. 개인이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존엄한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오늘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존엄한 개인이 될 수 있는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타인은 누구인가?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정신적 토대는 무엇인가?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평생토록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개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이런 인간에 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무리 명문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동물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철학적 질문들은 혼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천재적인 지성인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축적된 사유의 깊이와 폭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깊은 문제의식이 있다면 선각자들이 고민했던 지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학습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아리나 협동조합들도 있고 사설학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장사꾼들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독립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연대의 첫걸음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유럽인들은 어떻게 연대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인식론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이 확보되자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삶을 추동하는 힘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하고 너는 너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듯이 나에게도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상이 서서히 싹텄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인으로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며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8세기 장자크 루소는 이런 현상을 사회계약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지만 그런 암묵적인 계약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약이란 쌍방간의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공정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18세기 유럽은 엄격한 계급 질서로 움직이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인 개인과 억압적인 착취가 이루어지는 계급 질서는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서서히 계약과 계약 정신에 의해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응축되었고 그것이 18세기 말에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이해하고 있던 프랑스인들에게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시민들을 억압하던 수많은 지배층 인사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드디어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인권선언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자유, 평등, 박애를 혁명의 정신으로 삼고 삼세끼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계기로 19세기에는 크고 작은 시민혁명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배층이었던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지배층은 시민들의 요구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은 서서히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은 아주 현명하게 지배층의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계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행정부에서 집행하도록 했고 법 집행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사법부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고 적절히 배분하는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인 개인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하여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만 사회는 발전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은 아무리 힘을 발휘하려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업국가 시절에는 정치 권력의 공정한 배분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업이 대규모 공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말은 산업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잉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잉여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잉여는 모두 자본가의 몫이 되었고 급격한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혁명적인 변화를 성취해갔지만 지배층의 권력, 즉 경제적 권력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인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제력이 있는 자본가는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인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 사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그냥 자유주의 시대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냥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유주의라는 말 속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이 보통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장에 있던 아이들도 걸어 다니는 나이가 되면 그 공장에서 그냥 같이 일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통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안전장치도 부실해서 작업 중에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늙어서 일하게 될 수 없어서 수입이 없어져도 그건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본가들의 악랄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시 지배층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오웬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20살쯤 되었을 때는 공장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에 있는 방직 공장을 인수해서 1800년부터 25년간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 공장은 대략 2,500명에서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할 정도로 큰 사업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도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당시 노동 관행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그래서 확 줄였습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했고 나중에는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재충전, 8시간 휴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나아가 1817년에는 공장 내에 영국 최초로 유아원을 열었고 1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까지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저명한 정치인들과 사회개혁가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복지제도에 놀라고 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놀랐습니다. 개별 기업이 그런 엄청난 실험을 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 실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영사상과 철학을 사회주의라고 명명했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강의하고 집필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당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본가들은 로버트 오웬의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 또는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상적, 이상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뜻인데 오웬은 노동자들의 삶을 충분히 보살피면서도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태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당 대표를 했던 정치인이 그리스가 망하게 된 것은 복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너무나 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부정부패까지 겹치는 바람에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오웬의 사회주의 사상과 그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오웬의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은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조지 홀리오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18살이 되던 해에 오웬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웬주의자, 즉 사회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뛰어들어 맨체스터 근교에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1844년에 버터, 설탕, 밀가루를 준비한 초라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은 고작 28명, 자본금은 1파운드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인류 최초의 협동조합이 그 유명한 로치데일 공정한 선구자 조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년 후에는 1866년에는 조합원이 50배로 늘어났고 자본금은 40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경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쁜 소식은 유럽 대륙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제 사상과 철학이 정치적인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사회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줄여서 삼인주의라고 합니다. 이 삼인주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 삼인주의의 기본 정신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유, 평등, 연대라는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 삼인주의 사상에 근거한 협동조합 운동이 이렇게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에 이어서 삼인주의적인 정신혁명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시민혁명이 일으켰던 정치적 권력의 공정한 배분과 함께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잉여의 공정한 배분에서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조직운영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로 해놓고도 사실상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은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인주의 가치가 어떻게 유럽 대륙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삼인주의 사상은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부자들에게만 자유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를 함부로 억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민중을 개, 돼지로 비하하면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직에서 퇴출시키라고 주장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주어지면, 다시 말해 자유가 조금이라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들의 경제적 권력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제력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물리적, 정신적 압제로부터, 그리고 불합리한 명령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기술도 배워야 하며 자유를 향유하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랑의 기술도 자유의 기술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쟁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돈을 많이 벌어 허세를 부리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승리하는 자본주의 정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책을 볼까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정당, 이기는 글쓰기, 이기는 선택.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통 승리하는 얘기뿐입니다. 심지어 이기는 음식까지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승리하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기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상하게도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패배한 사람도 승리한 사람도 둘 다 결국에는 불행해집니다. 경쟁사회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의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순한 행복의 원리가 번번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제의 시대에는 고문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 자행되었지만 오늘날 경제적 착취에 못 이겨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타살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착취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교묘하게 합리성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소중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삼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삼인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고 다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인주의는 평등의 기반 위에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으면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등이라는 가치를 봅시다. 무엇이 평등해야 하는가?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평등,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평등,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 신분적, 경제적, 계급 질서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을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개인들이 모인 사회도 공동체 정신으로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싹 텄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로버트 오웬과 조지 홀리오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평등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삼인주의 사상과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유럽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모형과 게르만 모형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국가들은 오늘날 매우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르만 모형 중에서도 특히 스위스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큰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일수록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대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연대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연대하여 혁명을 통해 소중한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듯이
평등의 가치도 연대를 통해서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연대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연대가 없었다면 자유도 불가능했고 평등도 불가능합니다. 요즘 특히 자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기관 명칭에다가 자유라는 단어를 붙인 곳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과도하게 전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반드시 억압과 착취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누군가를 착취하려고 할 때마다 자유를 앞세웠습니다. 멕시코와 남미가 그들의 착취 대상이었습니다. IMF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반드시 평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연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가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행위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리 프롬이 말했던 사랑의 기술을 시스템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자유와 평등과 연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3인주의 경제정책을 시스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독일 사례를 보겠습니다. 3인주의 경제정책이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공헌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활용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독일 경제를 영미식 시장 만능주의 경제와 구별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의 문어발식 재벌기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족벌이 운영하는 약탈적 대기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산업별 생태계가 형성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조직 역량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장려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거나 수탈할 수 없는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연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대한 산업 생태계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도 독일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기업 생태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정신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품질이 좋아서 고객의 사랑을 많이 받아 큰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와 임직원, 소비자와 공급업체, 지역사회와 조세당국, 그런 기업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더 많은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오로지 주주의 몫이라고 간주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자본주의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주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본가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적 역동성은 내려가고 성장 잠재력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서로 경쟁하면서 미워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행했던 나라들이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협동조합이 꾸준히 발달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는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운영됩니다.
그런 마을들이 모인 더 큰 지방 정부들도 협동조합처럼 운영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국가를 운영할 때도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왜 협동조합이 발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협력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두레, 개, 품앗이 등과 같은 상부상조하는 숭고한 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강원도에도,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두레의 관행이 성행했습니다. 모내기, 김매기, 타작 같은 힘든 농사일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시골에는 계도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제조합의 옛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확산된 삼인주의 사상과 협동조합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지각 있는 어른들 중에는 지주와 소장농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일본 관리들에게 발각되어 저지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제 총독부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뭔가 도모하는 것을 극렬히 저지했습니다. 독립운동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해방 후 다시 두레이 정신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벌이려고 했지만 그런 운동이 오히려 정부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협동조합을 법률로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농협과 같은 조직은 정부의 관변단체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치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협동조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정부가 농민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료 출신들이 농협 중앙회 회장을 맡기도 했으니까요.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관료들이 조합원을 이용해 먹는 조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관료화된 조직에는 항상 부정부패가 온전합니다.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은 이렇게 국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자조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정신마저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1970년대 초부터 관주도로 시행했던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농촌 개발의 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기본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41억 원을 새마을 운동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8년 후 1979년에는 100배가 늘어난 4,2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새마을 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정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 사업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어막았습니다. 아직도 새마을 운동을 선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새마을 운동이 농촌 개발 모델로서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면 오늘날 농촌이 왜 저렇게 가난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서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생활을 할까요? 유럽인들처럼 전원 생활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협동조합 운동을 활발히 벌였던 유럽의 복지국가들 중에서 독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쾰른에서 남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바이어보시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 마을에 프리드리히 라이프하이젠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라서 군인 정신을 중히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라이프하이젠은 어려서부터 군인 정신은 없었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고리채 때문에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라이프하이젠은 장기저리 신용대부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가들이 농민들에게서 착취하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었습니다. 이때가 184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프리드리히 라이프아이젠을 신용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보다 3년이 늦은 셈이지요. 그 후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 신용협동조합을 라이프아이젠 방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도해지에서도 소시민들이 스스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폴크스방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도해지에서의 폴크스방크와 농촌에서의 라이프아이젠 방크가 19세기 중엽부터 자생적으로 독일어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을 여행하다 보면 마을마다 조그마한 은행 점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폴크스방크 또는 라이프아이젠방크라는 간판이 보이면 그런 은행들은 모두 협동조합 은행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라보방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라이프아이젠방크입니다. 이런 협동조합 은행의 조합원들이 독일에만 현재 약 2천만 명가량 됩니다. 은행 점포만 해도 대략 2만 4천여 점포가 독일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협동조합이 시민생활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협동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공동체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본가들의 착취와 관료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끈끈하게 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도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주주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미국식 경제 개념은 자본가들의 약탈적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조직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윤을 창출했다면 그 혜택도 다 함께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게르만 모델의 하나인 스위스 연방공화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입니다. 매년 1월 1일 취임해서 12월 31일 퇴임합니다. 7명의 연방 장관 중에서 먼저 장관에 취임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1년씩 수행합니다. 물론 이런 관행에 따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부가적으로 맡은 장관은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때의 합의는 항상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장관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명의 장관은 연방의회 의석수에 비례하여 좌파, 우파, 중도파 등 4개의 다른 정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업무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장관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이들은 바로 헤겔이 정립한 역사 발전의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토론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바로 그 대화법입니다. 영어로는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 정반합의 대화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대화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도 토론은커녕 대화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가 확정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거의 한 목소리를 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이런 전통은 7명의 정무관들이 서로 수평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던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정신과 유사합니다. 각 장관들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연방부서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독일어 포아슈테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권에서 조직의 장을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포아슈테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은 연방부서 공무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토론을 할 줄 모르면 공적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통은 스위스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184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7명의 연방 장관들 면면을 보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피아니스트도 있고 포도재배 전문가도 있습니다. 스위스 역사에서 반신반인의 지도자는커녕 스위스를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이끈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를 168년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대비 과학 분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창조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 잘못된 성향이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선전선동으로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장인들이 신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독재자를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왜곡하는 바람에 그의 딸을 또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는 시스템도 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소위 인류대학을 나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부조리와 불의한 일을 직접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불의한 일을 눈 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출세할 수 없으니까요. 스위스 연방정부의 국가 운영 모델이 바로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식으로 국가를 100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더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운동에 희망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최동석 칼럼은 매주 토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토요 스페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